훨씬 더 많은 양의 광범위하게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라는 그런 발표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인용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제 안전성 평가를 할 때 앱사라는 기관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평가하시듯이요. 근데 평가한 그 기관에서 다시 또 그거를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앱사에서 검토를 해서 그 해당 제품이 환경에 위해가 없다,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론도 내렸고 그 이후에 일본이라든지 호주 여러 나라에서 다시 또 그걸 어제 안전성의 우려를 나타낸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국가에서 검토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뭐 기존에 안전하다고 이미 심사를 다 한 거고 검토를 해봐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재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이 내서 안전성을 다시 한번 그 검토를 한 예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환경과학원에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심사위원회에 가서 발표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이제 그래서 심사위원분들께서 한번 들으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을 다 드렸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도 한번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 중에서 국내에서 치하한 제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안전성 때문에 치하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내에서 안전성 심사를 받으면 270일이라는 기간 동안 심사를 받잖아요. 근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중간에 LMO법도 생겼기 때문에 협의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굉장히 장기간 동안 심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회사니까 이렇게 사업 계획이 계속 바뀌잖아요. 저희 회사 사업 계획이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제품을 상업화 해봐야 별로 이득이 없겠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제품에 대한 상업화 계획을 그러니까 저희가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업화를 안 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업화 안 하기로 결론이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 본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상업화 안 할 건데 사실 저희가 안전성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치하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래도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서 이미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저희가 접을 때 이미 다른 나라에서 승인을 받은 나라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에서 받은 그 승인은 여태까지 다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까 F사에서 심사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혹시 F사 기구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기구인지? 예,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예, 청중의 이해를 저희가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LMO에 대해서 그 안전성 저희 나라에서 이제 농진청하고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하고 또 협의기관에서 심사하시는 것처럼요. 유럽 같은 경우는 LMO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 심사를 할 때 일단 앱사에서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를 결론을 내리는 그런 정부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을 대표한 예, 유럽의 안전성 평가 심사 기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한지학 박사님. 네. 김정민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노바이오라는 회사에서 개발하는 사람인데 그 개발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도 또 지금 일반 시민들이 나와 계실 것 같아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국립환경과학원 바이오안전연구팀이 오늘 일 지금 초장에 들어봤더니 상당히 중요한 팀이고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될 입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오늘도 지금 팀 자체가 GMO 곡물 국내 유출 조사 결과 이런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우리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라든가 또는 관념들을 확 바꿀 수 있는 커다란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근데 저도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경우 지금 이 연구팀이 엄청나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금 인원이 없어서 뭘 잘 못한다라는 그런 그 일종의 약간 그 용두사미 같은 그런 입장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 팀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때 정부 부처에서 나름 이걸 좀 확장을 하든지 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근거라든가 매그니튜드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심정이고 그다음에 그 오늘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 몇 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말씀 도중에 LM 추정 작물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그 LM 추정 장물이라는 말을 쓰셨을 때도 굉장히 혼동이 간다는 얘기죠. 이게 LMO냐, LM 추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거 LMO라고 얘기해서 그냥 LMO로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그래서 그런 터미널로지 용법 때문에 오는 혼동을 우리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특히 이제 국가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은 이런 문제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확한 그 과학적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게 LMO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뭐든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잣대를 둘 때 그 시민들이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내에서 좀 말씀을 좀 전가해 주시면은 뭐 과학하는 사람도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도 다 쉽게 공감대를 가지고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냥 코멘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실 분. 네, 신상관. 방금 이제 그 말씀하신 분하고 약간 지금 그동안 좀 질문이 혹시 있으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질문이 안 나와서 방금 말씀하신 분이 아마 약간 좀 뉘앙스가 좀 아마 이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주제 발표를 이제 우리 김정민 팀장이 이제 혼자 하셨기 때문에 각 정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뭐 저희 시약청도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이제 관련 기관들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 LMO가 국내에 들어올 때는 어떤 심사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지 그다음 또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절차는 별로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정부기관이 뭐 위해성 심사라든지 또는 뭐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결국 이렇게 해서 환경 유출이 돼서 한두 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작물들이 지금 자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문제고 세계적으로 봐도 다른 선진국을 이제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뭐 선진국의 기준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빗대었기 때문에 혹시 여기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잘못하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총체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정부기관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구나, 지금 큰일이 났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제 발표를 하시는 그 내용도 이제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었고, 그동안 또 연구도 또 많이 하셨고, 이런 글을 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논점의 요지가 우선 정확해야 되고, 일본에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럴 것이다. 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추정이 된다. 뭐 이런 글로 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침소봉대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정확한 근거나 말하자면 역학조사가 정확하게 된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열악한 조건에서 인원도 뭐 부족하고 이런 데서 그것까지는 아마 뭐 다 하실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우선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LMO가 수입이 되려면 우선 시약청에다가 이 안전성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심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방금 조금 전에 몬산토의 노민정 이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시약청에서는 270일간의 검토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검토 기간 중에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시약청에서는 인체에 대한 안전성, 위해성에 대한 심사 평가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위해성에 대한 심사는 환경 관련 전문 부서인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협의 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환경과 관련된 위해성 심사를 마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주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최종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 위해성 심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환경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나면 이것이 이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품목으로 이제 하나의 승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식품용하고 이제 주로 농림부에서 하는 사료용 또는 산자부에서 비료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식품용에 대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승인이 된 품목은 들어올 때마다 별도의 LMO 수입 승인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약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천항으로 10만 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런 위해성 심사 평가를 다 받은 이런 품목을 들어올 때마다 매 건별로 수입 승인 신청을 별도로 받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어느 회사가 가져올 것이며, 어느 회사가 하역을 할 것이며, 어느 회사가 운송을 할 것이며, 어느 회사가 무엇을 만드는 데 사용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전부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 삼는 유출과 관련된 이런 철저한 준비가 돼 있는지, 시설, 인력, 관리, 이런 총망라한 이런 부분들을 매 건별로 사전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평가가 나면 비로소 수입을 해도 좋다고 승인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이 승인서를 가지고 식약청에 있는 식품 수입 신고를 별도로 또 수입 신고 절차를 이제 별도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입을 이제 승인을 해준 수입 신고를 해준 그 지방 식약청에서는 이 제품을 수입해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원료로 어떻게 쓰는지 사후관리를 하려고 각도 관할 기관에다가 사후관리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제품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박에 만약에 이제 입항을 해서 들어오면 그것이 준비된 하역사에 의해서 하역을 하고, 준비된 운송사에 의해서 이제 운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그 제조업체에 가면 사이로에 바로 전부 다 입고가 됩니다. 그럼 사이로에서 전부 다 공정으로 바로 이송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품화가 돼서 그 제품에 대해서는 GMO 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의무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시중으로 이제 출고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이래 보니까 매 건별로 이제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해마다 금년 같은 경우에 한 4번 정도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합동 점검을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이런 그 내용들도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발표를 미리 해서 혹은 이런 내용들을 좀 받아서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에서 혹시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지금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그 분위기를 느끼셨으면은 약간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조금 길어서 좀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동안에 질문지를 몇 개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순서에 입각해서 한번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이 학생이 질문을 주셨어요. 장수정 숙명여대 학생분께서 질문 주셨는데, LMO 작물 안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식물의 경우 수분에 의한 확산은 관리 및 대책은 무엇인가? 또 수분 확산의 경우 피해 보상의 책임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근데 상당 부분 얘기가 된 부분도 있고 한데, 먼저 작물 안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는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 확산에 대한 관리 대책, 지금 일단 가능성이 발견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 가능성조차 막으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면 그 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라 그러면 일단 주제 발표해 주신 그 김정민 팀장 말씀에 따르면 그 가능성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뭐 유통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과정이라든가 있었는데 일단은 유통 과정에 의해서 어떤 실수로 떨어뜨렸다. 운송 중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뿌리지 않았다면 만약 그럴 경우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어떻게 그 용도마다 다르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사료용이다. 예. 그러면 말씀.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꾸 그 확산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하시는데 아까 김정민 팀장님께서 심사가 잘못되고 그다음에 무슨 관리에서 부실이 생기고 자연재해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러한 확률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떻게 한 번에 모였을 때 어떻게 보면 확산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계속 얘기 나오지만 저희가 그 사전 예방 원칙에 입각해서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그 심사기관에서 위해성을 심사를 하고 있고 일단 사전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들이 비의도적으로 혹시 취급이나 운송 과정에서 비의도적 방출되더라도 확산이나 생태계 오염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들이 검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통 이런 과정에서 그 식약청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그 절차별로 프로세스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과학원을 비롯한 그다음 그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이런 관계 기관에서 또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고 그 다음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 과연 확산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걸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LMO 그 안전관리 제도라는 게 물론 어떻게 보면 규제지 않습니까? 규제라는 것이 그 사회적으로 어떤 규제의 비용도 초래하고 그 반대 그 플러스 규제로 인해서 어떤 위해를 예방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하는 편익도 제공하는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규제가 어떤 것이 최적의 규제 수준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무턱대고 뭐 1말에 0.0001%의 가능성을 가지고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된다 또는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짓기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이제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고의로 이렇게 이제 유출 내지는 방출시키는 경우에는 LMO법에 의해서 그 형사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형사처벌이 되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영업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행정벌을 우선 기본으로 받죠. 그런데 이것은 행정벌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벌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영업 정지를 받는다든지 혹은 과징금을 낸다든지 과태료를 낸다든지 이런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형사벌을 받는다는 것은 벌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벌칙밖에 없어요. 그래서 벌칙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전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식품 같으면은 이제 운송하시는 분, 하역하시는 분, 수입해서 그걸 관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케이스마다 이런 그 자기들이 인력 관리라든지 또 뭐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뭐 일지를 생산하고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구체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시설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는 것이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그 부적합한 항목이 체크가 되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벌칙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책임 부분에서요, 또 LMO법이든 지금 현행법상은 그 확산이 됐을 때, 아까 그 질문은 수분위원 확산이었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방법은. 왜냐면, 일단은 확산 그 자체가 손해냐, 그러니까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행정적으로 없던 그 고의적으로 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관리 책임법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대부분 문제가 비의도적 확산입니다. 그래서 뭐 꽃가루 위에서 뭐 확산이 됐다. 물론 그런 증거가 된 그 사례는 지금 아직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만약에 그런 가정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민사적으로는
그 수입 제공자 내지는 뭐 생산자, 운영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물으려면 최소한 거기에 따른 책임 손해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고요. 근데 거기 증명하기 힘듭니다. 그 피해자가 증명해야 된다. 소비자가 증명해야 되고 그 다음이 그 손해라는 게 증명이 되더라도 그게 지오매에 따른 뭐 인체의 손해 내지는 다양성 변화. 예를 들어서 난 토종의 작물을 심었는데 GMO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다. 토종은 없고 다 GMO가 예를 들어 절반이 넘더라. 뭐 그런 경우도 유해성이 증명돼야 되만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더라도 유해성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의도적 방출에 대해서 현행법 체계상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다양성 협약이라든가 국가 이동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리고 그 각종의 제조물체 유사 법률이 있습니다. 뭐 불법 손해배상 책임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위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그 어떤 법률에서도 GMO 내지는 LMO에 대한 사후적 배상 책임은 없기 때문에 나고야 의정서에서는 책임 체계에 관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이게 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해야 되는데 궁극적인 점은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어떤 손해배상 책임 체계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역학관계로 봐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얻고자 하는 목표점을 정확히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수분이 확산돼 그 손해라고 평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겠습니까? 단지 관리 책임은 지울 수 있죠. 뭐 행정관료가 뭐 행정법에 따라서 또는 그 고의적인 의도로 인한 방출은 당연히 이제 거기에 현재 현행법으로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다음 거를 소개해드리면요. GM 자생지 남농영농조합법인 김수경님께서 주셨습니다. 원초적 질문이라고 하면서 주셨는데요. GM 자생지로 밝혀진 것 중에서 전현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그 사목장님께 아마 드리는 질문입니다. 전현홍의 토종 텃밭이 있는 곳과 많은 부분이 일치를 하고 있는데 전현홍은 어떤 대응을 하는지가 먼저 질문. 많이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 개구리를 밟았거든요. 개구리는 너무 아프고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미안, 실수였어. 뭐 아니면 나는 살살 밟았는데. 사실은 저희 심정이 그렇습니다. 저희 심정이 저는 개구리에 비유를 했는데요. 저는 좀 토론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고야에도 갔었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그 유전자원 그 국제 조약에도 제가 이제 다녀왔고,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 종자 5대 강국으로 뭐 가기 위한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선전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국제조약을 가입했다. 우리가 나고야 의정서를 같이 하고 이런 거라면 거기서 이야기되는 것들을 그러면 국내에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나고야 의정서에서 만약에 사후적 구제나 배상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 체계나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했으면 그럼 국내에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었던 것도 그 조약은 유일하게 국제조약 중에서 농민의 권리, 농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조약입니다. 근데 단 이 조약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래서 그 농부권은 국내법에 한해서 이제 그 농부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어디 우리가 협약에 들어갔다. 아니면 조약에 가입했다. 이러고 자랑하고 그래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 우리가 정말 뭐 명실상부한 뭐 유전자원을 지키기 위한 뭐 어떤 강국이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서 그럴 위험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데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청중이 혼란해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염려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이나 이런 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발생을 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심사하고 어떻게 승인하고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얘기가 본격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타격 입었습니다. 이번에 유출돼가지고요. 만약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뭐 밝혀라.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라 그러면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15곳 정도에서 토종씨앗 최종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기본 한 300평 정도 되고 많은 곳은 1200평, 2000평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낙곡 지역이라고 얘기했던 김제나 나주나 함안이나 횡성이나 저희 다 최종포가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는 최종포에서 토종씨앗을 증식하고 있고 그 토종씨앗을 이웃의 기업과는 다르게 저희는 씨앗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씨앗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토종 씨앗을 많이 심고, 많은 사람들이 심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고, 그러면 토종 씨앗 농사 사실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개량종보다 수확량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품성도 뭐 크기도 작고 약간 볼품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토종 씨앗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걸 사실 시장에 내다 놨을 때는 그렇게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최종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성금을 내서 그런 생산비를 보장하고 있고 대신 저희는 토종 씨앗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더 많은 농민들이 토종 씨앗을 심을 수 있게 하고 있고 남은 생산물은 그 회원들에게 지지해 주신 국민들에게 보내는 작업을 했는데 낙곡이 되고 나서 저희한테 제일 먼저 물어오는 게 그겁니다. 오염되지 않았을까요? 그 전현홍이 하는 게 어떻게 토종 씨앗이라고 확정할 수 있죠? 그 옆에서 GMO 낙곡 발견됐다는데 저희를 지지하고 저희한테 성원해줬던 국민들이 저희에게 다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현홍은? 이거를 뭐 금액적으로 뭐 200평 농사 지어가지고 뭐 얼마인데 그래서 얼마를 피해봤다 뭐 정신적 피해 보상 이거보다도 저는 과학은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실험을 해서 몇 %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에게 저희를 지지하고 토종 씨앗을 지켰던 국민들에게 그 낙곡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GMO의 어떤 그런 어떻게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냐, 이 사후 대책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데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와 함께 그런 아까 생태계에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 이런 부분까지 저는 정부에서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은진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그런 아까 이제 그 김은진 교수님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비의도적으로 유출이 됐던 일단 낙곡이 되어서 저희는 저희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희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래서 그런 수입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인을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특히 과학에 있어서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 LMO 재배종 얘기하면서 인간이 관리하지 못하면 절대 생성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농사를 지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분명히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그게 나요. 제가 그러니까 고추밭이었는데 그 다음 이제 다른 밭으로 옮겼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고추가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몇 그루 나거든요. 옥수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과학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진짜 우연이라도 그렇게 그래서 저는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낙곡이 됐는데 이게 절대 확산될 리 없다. 절대 오염될 리 없다. 저는 이런 전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후적 구제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명확한 체계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최종포에 대한 조사를 저는 깔끔하게 사실은 다 받고 싶습니다. 오염됐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싶은 게 저희 심정인데, 사실 뭐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정말 국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안 되면 저희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최진호 국장님. 신지영 국장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탰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가 사실은 GMO를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함께 공히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GMO를 찬성하시는 분도 안전관리 철저하게 해서 판매하고 유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GMO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안전관리를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GMO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항상 평행선을 걷는데, 오늘은 뭔가 좀 하나 모아질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김종민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몇 가지 더 듣고 싶은 얘기들, 그리고 우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전현웅의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 그것이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기사화가 됐을 때 이것이 큰 문제구나라고 느낀 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제 팩트 얘기하잖아요. 그 현재 과학적으로 검증된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현재 지금 유출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과학적 검증이겠죠. 동시에 그런 것도 유출됨으로 인해서 전현홍처럼 토종종자를 지키시는 분들은 물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정할 때 있어서는 과학적 사실만을 갖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농림부에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제도를 최적화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표현을 쓰셨거든요. 최적화라는 것은 그것이 과학적 근거만 갖고선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실을 통해서 사회적 고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따졌을 때 현재 한국의 LMO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문제점은 사회적 검증 안전망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현홍에서도 스스로 이제 검증을 좀 해야 되나라고 느끼시는 것처럼 이런 유출됐을 때에, 그런 유출되고 났을 때 그 주변의 피해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한 게 있고요. 또 다른 예로 저희 단체 같은 경우가 틈틈이 네티즌들하고 같이 GMO 조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조사 결과들을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한 2차례 정도 했는데 3번째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 저희가 조사 의뢰를 맡겼던 기관이 관련 담당 부처에서 왜 시민단체 것을 조사해 주느냐라고 압박이 들어와서 더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좀 의문이 들었는데, 과연 이게 같이 사회적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팀장님께 조금 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는 말씀 좀 듣고 싶었는데, 아까 농림부에서도 환경부랑 농림부가 공통으로 같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그런 계획들이 좀 더 지금 이 자리라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고서를 하나 본 게 있는데, 미국 콘벨트 아시죠? 아이오와주 이쪽 근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GM 옥수수 분쇄 가루들이 하천에 나오고, 그러면서 크라이 1AB라는 제초제 저항성 단백질이 하천에서 검출이 된다라는 논문이 지난해 10월 달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아직 재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그런 하천 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은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신지연 연합회에서 오신 선생님하고 최준호 부장님하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분들 그 내용들이 상당히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경계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종 질문만이 아니라 앞부분도 살짝 건드려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해성 심사를 했으니까 안전하다.
그 위해성 심사에서 저희가 보는 거는 위해성이 크지 않다. 그러면은 별 위해성이 아주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은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 사소한 문제 가지고 위해성 심사를 이렇게 이건 안 된다. 수입해서는 안 된다. 또는 생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위해성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또는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기준이 법에는 나와 있지 않고 외국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부분까지만 그래도 뭐 위해성 어느 정도 우려는 있지만은 이거를 막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추정 검정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전에 바이러스, 수돗물 바이러스 한참 나왔을 때 그때는 또 제가 그 문제를 좀 관여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때 이 병원은 이번에 이제 AI 그 바이러스나 구제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정 시험이 있고 그 확정 시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정까지 가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확정에 필요한 또는 경로를 알고 또는 원인 규명까지 가능한 그렇게 가려면은 품목별로 특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확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물론 개발사는 그걸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주관 기관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외부에 나가서 그 돈을 주면서 이렇게 사들여오고 그렇게 확보한 게 지금 29개가 되는데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유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입도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나오느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수입품 LMO 자체 승인된 거 그 안에 미승인도 들어있을 수 있고 뭐라고 했는데 그 안에 혼입품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LMO가 아니라고 했는데 사료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아주 그 LMO가 그건 미승인된 거 그런 것도 혼입되어 있을 수 있고 그건 경우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을 빨리 확보를 해서 단백질로에서는 전체 LMO가 전부 다 검증이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책임 소재를 따진다든지 복구, 배상 문제 이런 것 내지는 자연인 상태에서 그걸 복원한다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염 원인자 원칙, 부담 원칙 이런 쪽에 큰 그 흐름이 있습니다. LMO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시 품목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가 품목 확정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최 부장님께서 하천 생태계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굉장히 정말 할 일 많습니다. 할 일 많은데 저희가 LMO 심사도 실은 자료 하나 들어오면 박스로 이렇게 엄청 들어옵니다. 그걸 제대로 이렇게 이해해서 정리하고 외국에 예를 들어서 아까 몬산토에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전문가들이 질비하게 이렇게 아주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뒤를 받쳐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하고 저희가 위해성 심사 같은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그 판정 내린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지 그걸 못하게 되면 저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OECD 합의문서 전부 뒤지고 관련 학술 논문 전부 뒤지고 해가면서 하면서 또한 그 이런 모니터링도 왜냐하면 반드시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 사각지대를 처음부터 얻게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그런 부분의 비용을 적게 하면서 안전관리 효율을 높이는 게 바로 모니터링 내지는 사후관리로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수준의 안전도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생 생태계 쪽에까지 조사를 확대할 그 예정은 없느냐 했을 때 당분간은 그쪽까지는 저희가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산 정도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조만간 그 유전자 이런 분석 체계가 대충 확립이 되면은 그 유전자 전이라든지 기타 생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라든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넓혀나가서 그런 보고가 반드시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시간이 예정 시간대로라 그러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지금 우리 세미나의 목적이 우리 최진호 부장님께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디까지나 GMO 관련된 얘기들이 모두 나와서 그래도 우리 사회가 앞을 나가는 데 있어서 같이 가는 GMO 분야에 있어서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고 또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포럼인데요. 그런 방향에서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갑자기 부담이 되는데요. 그런 발언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오늘 저희 농촌진흥청이 그 환경과학원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때로는 좀 바로 잡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반박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아주 친한 그 동반자 관계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위해성 심사를 할 때 그 저희가 위해성이 절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위해성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본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약간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 안정성 의정서도 그렇지만 위해성 심사의 가장 큰 그 기준은 뭐냐면 실질적 동등성입니다. 이게 위해성이라는 것의 기준 자체가 뭐 어떻게 절대적으로 정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동등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 모본과 부본과 비교했을 때 동등성이 있다면은 우리 가정적으로 봤을 때 위해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 그 발표를 하시면서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 표준품이나 식료가 없어서 품목을 특정하지 못하고 뭐 이게 환경에 뭐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사회 문제라든가 정책 문제를 해결할 때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 공무원 한 명이 또는 어떤 특정 부처가 그 결정을 하고 그 지시해서 쫙 일률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그 행정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그 네트워크 시대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거버넌스라고도 하는데 환경부가 어떤 환경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품간원이나 여기서 검출 기법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식물 검역소라든가 동작원에 제공해서 거기서 그 이벤트를 또 이제 특정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관련 부처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관련 NGO 단체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어떤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이 복잡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모두 가져서 우리가 다 해야 된다라는 접근 방식은 조금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 저희가 이제 저희 농진청뿐만 아니라 모든 그 농업 관련 분야 그 관리 기관들이 이 사후 모니터링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거나 그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이면 서로 협조하고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 채우고 사각지대가 있으면 서로 받쳐주는 이런 그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더 말씀을 듣기 전에 질문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GM 자생지로 밝혀진 곳에서 이거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건 아까 한 거고요. 예. 환경정의 서수정님께서 주신 건데요. 정착과 확산 과정 이후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너무 늦는 것은 아닌가. 안전관리라 하면 사정예방 차원에서도 일단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을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사정예방 원칙의 그 실제적인 이행을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전예방 원칙이라 그러면 어떤 불가역적인 상당한 위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중단하는 거고요. 지금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옥수수 교잡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이 부분도
아까 김정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아는데요. 네, 이어서 다른 또 질문 있으시면. 네, 김태산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롭 라이프 코리아에 근무하는 김태산입니다. 김종민 팀장님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거기에 일본의 LMO 유체 이 관계도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발견됐다고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본 결과에 의하면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본의 국립농업환경연구소에서 GM 유체의 자생군락이 생겼다. 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혹시 있나 그런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3년간의 연구 결과 실제로 GM 유체가 발견된 거는 사실이고 군락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한 생존 자연 생태계에 적응하는 피트니스라든지 어느 어드밴티지 이런 것들이 일반 작물과 동일했다. 그런 결과, 그러니까 일본에서 약 3년간에 걸친 우리와 유사한 그런 모니터링 조사 결과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GM 작물은 아까 우리 토론자분께서도 한 분이 언급해 주셨지만, 인간의 상당한 보살핌 없이는 혼자서 자라나고 또 겨울을 나고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관계기관에 계신 정부기관에서 혹시 어느 분이 그런 연구를 해 주실지 모르지만 정부기관에서 그런 정말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정말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발표하시는 중에 GMO 생명화학 작물 자체를 생태계에 교란을 주는 그런 생물종하고 비교를 하셔서 조금 약간 좀 저도 소비자 한 사람으로서 좀 약간 우려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류도 있고 양서류도 있고 또 가시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은 기존의 토착 생물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터전을 뺏어버리는 그런 정말 생태계에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거지만 사실 이 생명화학 작물 GMO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경에 농약을 덜 쓸 수도 있고요. 또 환경에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최근에 10년간의 유럽의 연구 결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럽의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감안하셔서 결국 GMO는 생명화학 작물로 일컬어지는 GMO는 생태계에 오히려 농약을 덜 쓰고 탄소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에 혜택을 많이 준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음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한 3분 정도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차례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저기 중요한 문제인데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네. 사후 보상 체계에서 가장 소비자 입장에 맞게 우리가 지금 의정서를 채택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국가 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중립적 입장이 아닐 수 있는데, 중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책임을. 그건, 어떻게 동전의 양면처럼 사전 관리 체계에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동 되기 전에 개발자나 원인 제공자,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의무를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의무를 강화시키면은 결국 사후적으로 보상이나 배상하기에 굉장히 시스템상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되게 원인 제공자가 어떤 선진국이고,
좀 거대 국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그 수출국의 입장이다 보니까 절대 의정사에다가 뭐 의무를 강화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반드시 안전관리책, 사전 안전책 우리가 꼭 넣어야 될 조항은 정보 제공 의무거든요. 물론 지금 국가 이동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우리 정보 제공 의무라든가 안전 배려 의무,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의무, 이건 EU에서는 분명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제공은 왜 원인 제공을 해야 되냐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GMO에 대한 뭐 실험 과정이라든가 재배 과정 모든 지도가 있고 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할 겁니다. 안 한 만큼 우리는 물론 지금 본사한테 와 계시는데 그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만큼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보상받기도 쉽고 배상 책임을 지우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안전 관리 체계인데요. 관리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의도적 방출 같은 경우는 인체에 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하지 않는 생태계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표시제를 좀 더 물론 되게 표시제를 피하는 그 작물이 문제고 배합사료가 문제고 혼합형 그런 작물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히 가공돼서 오는 것은 표시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의무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 사후 안전관리 체계로 연동돼 가지고 해야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 완전 통제가 불가능하고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 제공자와 책임 있는 국가기관 이 부분에 최대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 방법론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게 아닌가. 물론 우리가 스스로 기술력을 우리가 유전자 공학을 발전시켜가지고 똑같은 완전 통제력과 쉽게 말하면 정보 주도력을 짓는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 관점에서는 우리가 뭐 GMO를 피한다고 해결책이 아니고 분명한 건 적극적인 대처고 소극적으로 피한다고 절대 이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술력 떨어지면 어차피 먹힌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다가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만약에 이 어떤 이걸로 인해서 나쁜 영향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늘 주제 발표와 연관돼서 그럴 경우에라면 지금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국가 간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거기에 관해서는 아까 신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책임과 보상에 관한 그전에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힘들었는데 거기에 관한 그 국제 그 조약이 만들어져서 그걸 이행하기 위한 각국에서 이행하기 위한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도 거기에 지금 발효가 되려면 뭐 이제 서명들 하는 단계이고요. 아까 4개국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비준들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앞으로 뭐 최소한 1년 이상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언젠가 된다고 볼 때 우리나라도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럴 때 아마 조 교수님 많은 어드바이스가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오늘 예정된 시간 넘어서까지 장시간 동안 그 GMO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토론자 가운데 지금 아직 기회가 없으셔서 말씀해 주시지 못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사실 GMO에 대한 접근은 사실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다가 이게 이제 2008년도부터 우리 LM법이 발효되면서 수입승이라든가 표시관리라든가 취급관리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맡아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제 표시라든가 운송이라든가 각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저제하고 있습니다만은 발제 내용과 같이 일부 이게 유출된 사항들이 이제 발견됨에 따라서 일반 그 시민들이 상당히 이제 불안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농식품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 아까 그 전반적인 측면은 식약청의 신사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에서 흘러가면서
나름대로 그 모니터링 제도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도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가 소비자단체라든가 이런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환경 방출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운송 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바로 신고 조치를 한다든가 이러면 바로 그거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취급자나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의식에 대한 향상이 돼서 서로 감시 강화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LMO 유출 관련해서 오늘 세미나 주제가 돼가지고요. 저는 그 LMO를 수입하는 쪽에서 지금 다니고 있어서 이런 논란이 된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다행히 지금 LMO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LMO 개발에 제결된 지가 96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LMO법이 시행된 지는 올해 4년차 되지만 실제 LMO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한 14, 15년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수입자 입장에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그런 LMO 옥수수나 이런 콩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아직까지 조사는 안 됐는지 어떤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그런 LMO로 인해서 우리나라 생태계가 엄청난 큰 폐해를 입었다든가 하는 게 아직은 발표되지 않고 조사되지 않고 아직 그런 것은 아까 발표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안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고야 추가의정서의 책임복구 추가의정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각국마다 국내법에 의해서 그것은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LMO의 인체 해석이나 아니면 생물 다양성 그런 측면과 함께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LMO가 승인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아까 식약청의 신사무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모선이 도착을 하면은 사료원 같은 경우에는 식물검역원에서 그 외항의 묘박지의 선박에 검역관이 승선을 해서 현장에서 LMO 그 간이 검사를 한 다음에 샘플링을 해서 연구소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승인된 LMO인지 아닌지 그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합격된 LMO에 대해서만 합격증이 발급되고 있는 거고요. 그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조치가 있지만 정부에서 그 관련 행정적인 업무뿐만이 아니고 저희 수입자, 또 사용자, 운송업자들도 LMO법 시행 이전에 비하면은 상당히 그 LMO의 안전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도로 같은 데 보면 옥수수라든가 다른 곡물들이 상당히 많이 쓰여 있는 것을 과거에는 보셨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그 LMO 납곡 부분이 개선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간 사료용만 놓고 보면은 한 650만 톤, 식용까지 하면 옥수수 같은 거 850만 톤 정도가 들어오는데 벌크 상태로 벌크 상태의 그 화물을 약 20 내지 25톤 정도의 화물차로 운반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연간 한 150만 톤의 옥수수를 운반하려면은 26만 대 정도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아마 26만 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렬로 늘어나서 왕복 한 두세 번은 왔다 갈 정도의 그 정도 많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인 그런 교육하고 관리 체계를 좀 정비하려고 사실 농림부하고도 1년에 한 서너 번씩 이거에 대해서 회의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논의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오늘 세미나의 주제하고 떠나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일부 도입량에 비하면 거의 국소량이 볼 수 있는 그런 낙곡이 지금 발견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이런 세미나 그 주제에 낙곡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단지 저희들이 이런 비오던 약곡에 대해서 전혀 그 환경 이해성 여부를 떠나서 환경 이해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낙곡을 최대한 차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차량 문제라든가 아니면 운송업체나 사용자들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그 관리 체계가 인식의 변화라든가 그런 변화와 개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많은 그 이해와 또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례협회 양승복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쉽지만 이상으로 클로징을 하겠는데요. 오늘 토론을 종합을 해봤을 때 우선 그 국내 자생 가능성 있는 그 GMO 케이스에 대해서 그 김정민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걸로 인한 그 자체의 그 진위 확인도 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어느 정도로 발전을 하고 또 발전을 한다면, 그러니까 확산이 된다면 그 위해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그 부분에서 충분히 그 앞 단계에서 논의가 상당 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이 있다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얘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런 초기 상태의 논의였지만 그것조차도 막기 위한 그 정부 부처들의 여러 가지 시스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열심히 관리하시겠고 또 특히 부처 간의 협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들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근데 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교차하면서 이 대중들 토론에서는 오늘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힘든 과학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래서도 특히 환경 분야에 관해서는 그런 게 있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이게 낙곡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발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그걸 사전에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곡물이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게 교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 식물 생태 분포를 미리 조사를 해서 그 가능성을 미리 그걸 선진국에서는 무슨 컨센서스 다큐멘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뭐 확립하는 데 노력을 하자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런 걸 만들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성 연구도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하도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통계적으로 낮게 연구를 모아서 종합적인 결론을 유출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진실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메타 분석 방법이 좀 등장한다고까지 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이 GMO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선진국에서도 무수하게 좀 합의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 과학계에서도 그렇고 이 정부권에서도 그렇고 그런 논의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조그만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정민 팀장님 비롯해서 토론가 여러분들 다 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